안녕하세요. 평인입니다. 늘 여러분들 곁에서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채권 투자에 대한 긴급 진단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이제 채권을 매수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수익률을 보면 S&P 500 지수는 11.4% 상승한 반면에 장기 채권 ETF인 SPTL은 5.6%, 단기 채권 ETF인 SPTS는 0.6%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수익률만 비교해보면 채권 투자 비중만큼 주식 비중을 늘리지 못한 데 따른 기회비용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수익률만 보면 올해 4월 6일을 기점으로 주식과 채권 수익률이 역전되었습니다. 4월 6일까지는 장기 채권 ETF인 SPTL이 11.9%로 S&P 500 수익률인 6%를 거의 2배나 앞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익률 기준으로는 4월에 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주식을 늘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변명 같아 보이지만 채권 투자는 단기 투자 수익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은 너그러워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번 주 FOMC에서 페드가 금리를 다시 인상할지 여부에 따라서 채권 투자자들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월과 7월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놓고 트레이더들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금리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책 방향에는 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트레이더들은 더 이상 한 차례 이상의 금리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로 차입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는 옵션과 다른 상품에서 금리 인하를 겨냥한 많은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금리 전망은 화면에서 보시는 테이블에서와 같습니다. 즉 시장이 연방기금 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CME 워치 툴에서는 6월에는 금리 동결 또는 페드 포우즈, 그리고 7월과 9월에는 다시 금리 인상, 그리고 11월, 12월에는 금리 인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경험했지만 FOMC 의원들의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톤이 이러한 전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기 상황이 정점에 달했다는 전망이 나오면 페드 피봇에 대한 베팅이 증가하고 더 강력하고 매파적인 예측이 나오면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베팅이 일어날 것입니다. 금리 전망에 대해 상당한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는 BOA의 금리 전략가인 매건 스위버는 시장은 장기 랠리를 위한 포지션을 갖추고 있다며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부분은 채권 시장이며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궁극적인 요인은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끝냈다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제시하고 있는 지표로는 2년물 금리를 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년물 금리는 5월 이후 3.6%에서 3.8%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를 좋게 해석하면 페드 포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블룸버그의 전략가들도 이와 같은 낙관적인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방준비제도의 이번 결정은 이미 제한적인 금리, 인플레이션 하락,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인상보다는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합니다. 연준의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바꾸고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한 후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연준은 이미 긴축 정책을 시행할 때 일시 중단한 후, 즉 페드 포즈를 한 후에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향후 몇 달 동안 계속 하락할 것이며 인건비 압력은 상당히 낮게 조정되고 있다. 셋째, 고용시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980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후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과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립금리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립금리는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가상의 연방기금금리 수준입니다. R스타라고도 합니다. 중립금리는 생산성, 인구 통계, 저축 및 투자 선호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중립금리는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모델과 지표를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R스타와 연방기금금리 간의 관계는 통화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연방기금금리가 R스타보다 낮으면 통화정책은 확장적으로 간주되며 이는 차입, 지출,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을 부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방금리가 R스타보다 높으면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간주되며 이것은 차입, 지출, 투자를 억제하고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뉴욕 페드에서 추정한 중립금리 수준에 따르면 1995에서 96년, 그리고 2001년에서 2003년, 그리고 2007년에서 2008년,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 스프레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를 했는데 이것은 연준이 경기 약세 또는 하방 위험 징후에 대해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테이블과 같습니다. 1995년 4분기에는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0.77이었고 1996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0.66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1.12, 2003년 4분기에는 0.99%였습니다. 이 구간 동안에 금리 중립 또는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분기 얘는 마이너스 1.29, 2008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2.30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분기에는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0.27, 2020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0.32%였습니다. 현재 국면에서의 중립금리 추정치는 0.6%, 그리고 올해 여름까지 연준 실질 정책 금리는 2 내지 2.5%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금리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1.4에서 1.9%로 추정됩니다. 과거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플레이션 배경이 된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징후로 임금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 임금은 어떤 보상 척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전히 마이너스이거나 간신히 플러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 압력은 생각했던 만큼 높지 않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 데이터에 따르면 화면에서 보시는 테이블 맨 오른쪽 두 열에서 볼 수 있듯이 22년 마지막 분기에 실질 그 시간당 보상과 단위 노동 비용이 크게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일자리 상황도 곧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률은 가장 후행적인 지표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고용지표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 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지표 가운데 두 가지 지표는 임시직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임시직 근로자를 감축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인 후 해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후행적 고용지표가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까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 지표인 임시직 지원과 근로시간 모두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자리 상황과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부상은 앞으로 몇 달 동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은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경제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 전망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율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높고 공급망은 순수한 효율성보다 회복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 부채는 이제 훨씬 더 커졌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금리를 인상한다면 금리 중립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 ETF를 추가로 저점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금리를 동결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과거 금리 동결 이후 장단기 금리 변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995에서 96년에는 연준은 정책금리를 3%에서 5.5%로 인상한 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때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995년 2월 6.05%에서 96년 1월 5.38%로 하락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94년 11월 7.84%에서 95년 12월 5.63%로 하락했습니다. 2001년과 2003년, 2009년, 2020년에도 연준이 그 정책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장단기 금리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채권 ETF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해도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